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의 심장부죠 프랑스가 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신 분석 보고서도 있고 뉴스 기사들도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프랑스 재정 문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만을 위한 브리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 그 본질을 딱 꿰뚫고 또 가장 중요한 통찰을 건져 올리는 거, 이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바로 프랑스 경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숫자가 말해주는 현재 상황, 이것부터 좀 볼까요? 2024년 프랑스 재정 적자가요. GDP 대비 5.8%래요. 5.8%면 네, 이게 유럽연합 EU 권고 기준이 3%인데 그걸 훨씬 넘는 거죠. 꽤 많이 넘네요. 근데 이게 잠깐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누적 공공부채를 보니까요. 2025년 1분기에 벌써 3조 3,458억 유로. 3조 유로면 어마어마하네요. 네,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도 거의 114%에 육박하고요. 114%. 심지어 2027년에는 이게 116%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니까요. 뭔가 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숫자들만 봐도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바로 느껴지죠. 특히 더 걱정스러운 건요. 빚은 저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경제 성장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군요. 네, 팬데믹 이후에 2021년에 잠깐 좀 반등하는 듯 했어요. 근데 GDP 성장률이 2025년 2분기에는 0.8%까지 다시 주저앉았고요. 0.8%요? 네, 앞으로도 2027년 예상치를 봐도 1.9% 정도? 그러니까 2% 안팎의 낮은 성장이 그냥 쭉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빚 갚을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빚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 표 1의 예측치를 보시면 이 추세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군요. 전체 실업률 자체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7.5% 정도면 그냥 괜찮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럭저럭. 근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 15세에서 24세 사이,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무려 19%에 달해요. 와, 19%면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이건 그냥 경기가 안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 프랑스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약점, 그리고 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위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게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생긴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 프랑스 정부 지출 규모가 GDP의 57%가 넘어요. OECD 평균이 한 42.6%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월등히 높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차이나죠. 흔히 말하는 큰 정부 모델인데 이게 재정에는 확실히 부담이 크겠구나 싶어요. 특히 그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크다고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노인연금이 전체 사회보장 지출의 거의 절반, 46.7%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거의 절반이 연금이군요. 네. 이게 고령화 추세랑 맞물리면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재미는,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어요. 기업 활동 좀 살리겠다고 법인세를 꽤 내렸거든요? 33%에서 25%로요? 네, 그렇죠. 꽤 큰 폭으로 내렸죠. 근데 이게 기대했던 투자 증대나 경제 활성화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세금 수입만 줄어서 재정 부담만 더 키웠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좀 다른 걸까요? 그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위기의 더 깊은 곳,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면요. 저는 수십 년간 쌓여온 아주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정성,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불안정성? 네, 단적인 예로 마크롱 정부가 연금 받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딱 2년 올리려고 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엄청났죠? 그렇죠. 프랑스 전역에 그냥 시위하고 총파업하고 거의 마비될 정도였어요. 이게 단순히 정년 2년 늘리는 문제,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쌓여왔던 노동 강도 문제라든지 사회 불평등 문제 같은 것들이 그때 확 터져 나온 겁니다.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 프랑스와 바이르 총리가 물러났잖아요. 네네. 얼마 안 됐죠. 이분이 무려 4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삭감,
그리고 공휴일 이틀 줄이는 거 이런 내용을 담은 긴축 예산안을만 밀어붙이다가 결국 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거거든요. 아, 스스로 신임 투표를 요청했다가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야당 연합회의회에서 9개월 만에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불과 20개월 사이에 총리가 3번이나 바뀌는 정말 극심한 정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0개월 동안 총리가 3번이요? 와, 네. 바로 이런 정치적인 교착 상태, 이게 구조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 이거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위해서 좀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저항하고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 그냥 마비 상태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정치 불안정성은 바로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지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 금리가 막 치솟죠. 이자 부담 커지죠. 그럼 재정은 더 나빠지고 결국 더 강도 높은 긴축을 해야 하는 정말 악순환의 고리에 딱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계가 돈을 안 써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거죠. 이른바 과잉저축 문제인데 이것도 꽤 심각합니다. 과잉저축이요? 네, 프랑스 경제관측소 분석을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가계소득의 한 14% 이상, 금액으로 따지면 약 2,200억 유로 정도 되는 돈이 그냥 묶여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죠. 2,200억 유로면 엄청난 돈인데요. 그렇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 건데 사람들이 지갑을 꽁꽁 닫아버리니까 내수도 안 살고 성장도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정말 상황이 복잡하네요. 시장 반응은 역시나 좀 싸늘하겠군요. 네, 그렇죠. 자료 보니까 국제 신용평가사들 무디스나 피치 같은 곳에서 프랑스 정치 홀라가고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리거나 아니면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 떨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 올라갈 텐데 이것도 걱정이네요. 당연히 그렇죠.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프랑스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프랑스 국채 10년불 금리가 한때 그리스 금리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보다요? 네. 그리고 재정 안 좋다고 하는 이탈리아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하고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었을까요? 그쵸. 프랑스 정도 되는 나라가 그리스나 이탈리아랑 비교되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이,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단기간에 80bp, 그러니까 0.8%포인트 가까이 확 벌어졌다고 해요. 80bp면 상당히 큰 폭인데요. 이건 시장이 프랑스를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이 프랑스 국채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일종의 위험 수당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위험 수당? 네, 프랑스의 재정 관리 능력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에 대해서 시장이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경고 등은 이미 프랑스 경제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당장 정부가 적자 줄이려고 공공지출을 깎고 있잖아요. 네. 근데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고등교육이나 연구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어요. 아, 미래 투자를 줄이는군요. 그렇죠. 에너지 전환이나 지속 가능 개발, 산업 연구 이런 쪽 예산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또 정부기관 통폐합 같은 조치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공공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거나 고용 불안을 만들 수 있고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민관 쪽도 위축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미 프랑스 제조 활력 이거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느끼는 경기 전망 이걸 보여주는 제조 PMI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기준선인 50을 밑돌고 있어요.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 계속 안 좋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줄어드니까 기업들이 선택 투자하기 어렵고 생산성 향상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큰 문제는 프랑스 경제의 절반 이상, 거의 55%를 차지하는 게 가계 소비거든요. 소비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금리는 오르지 경기는 안 좋아질 것 같지.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그냥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2025년 3월에는 가계 소비가 전월 대비 1%나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2022년 10월 이후로 가장 크게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와, 소비가 1%나 줄었다고요? 네, 소비가 멈추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런 긴축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 주로 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요. 이건 또 복지 축소에 대한 반발이랑 맞물려서 사회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고요.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프랑스 국경 안에만 머물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되는데요. 프랑스는 독일이랑 같이 유로존 경제를 이끄는 두 개의 큰 축이잖아요. 맞습니다. 핵심 국가죠. 만약에 프랑스 경제가 이렇게 크게 흔들린다면 유로존 전체,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사안을 저희가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국채 신용도가 떨어지는 건 단순히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EU 전체의 신용도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아, EU 전체로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건 유로화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뤄질 수 있고요. 유럽 전체의 자금 조달 비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일종의 금리 프리미엄이라는 추가 비용이 붙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재정 적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EU 기준치 3%를 크게 넘어서 5.8%까지 가니까 EU 집행위원회에서 그냥 두지 않죠. 재정 건전성을 강제하는 제도, 초과 재정 적자 시정 절차, EDP라는 게 있는데 이거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아, EU가 개입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만약 프랑스가 이 절차에 따라서 재정 긴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벌금까지 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EU하고의 관계도 좀 틀어질 수 있는 거죠. 벌금까지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이번 프랑스 위기가 과거에 있었던 남유럽 재정 위기, 예를 들면 그리스 사태 같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시스템적 위험, 즉 시스테믹 리스크라는 점입니다. 시스템적 위험이요? 네. 그리스는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래서 유로존 주변부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프랑스는 명실상부 유로존의 심장부, 핵심 국가입니다. 그렇죠. 규모가 다르죠. 아따 그 표 2 데이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프랑스의 국가 부채율이 114% 정도잖아요. 이게 이미 그리스 위기 때 그리스 부채율 한 110% 정도였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아, 정말요? 그리스 때보다 더 높네요. 네, 그리고 국채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프랑스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다른 빈 많은 국가들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연쇄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도미노처럼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로존 전체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도 있었고 해서 고강도 긴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프랑스는 아까 봤듯이 정치적으로 꽉 막혀 있으니까 개혁 동력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도 없지만 동시에 너무 커서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도 어려운 too big to fail, too big to bail out 딜레마에 빠졌다. 아, too big to fail이면서 too big to bail out.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프랑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이건 유로화의 신뢰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이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로존이라는 이 거대한 경제권의 경기가 둔화되면 유럽 시장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 이런 나라들의 수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 무역에도 영향이. 네, 이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즉 무역 경로를 통해서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만약에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계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압박을 느끼고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막 급하게 회수하기 시작한다면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도달 여건이 좀 취약한 동유럽이나 중남미 같은 신흥국 경제에는 네. 아주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죠. 정말 사방으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럼 앞으로 프랑스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역시 정치적으로 좀 타협을 해서 점진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하는 길, 시나리오 A겠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위기가 더 심화되는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 B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마지막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서 과감하게 구조개혁에 성공하는 최상의 시나리오 C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높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특히 시나리오 B처럼 정치 혼란 속에서 그 극좌파하고 극우파가 서로 재정 지출 늘리겠다고 막 경쟁이라도 벌이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네, 그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겠죠.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결국 관건은 정치적 리더십의 회복,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정치 기반 없이는 그 어떤 개혁안도 힘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리더십이 중요하죠. 네, 재정 건전화를 하려면 단순히 지출만 줄여서는 안 되고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 그리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거 이런 노력이 같이 가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노인연금 문제처럼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부분, 여기에 대한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해 보여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런 개혁에는 엄청난 정치적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네,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프랑스 상황, 이걸 지켜보는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당장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면 유로존 자산, 특히 프랑스 관련 자산의 비중을 좀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미국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분산 투자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죠. 네, 투자 관점에서는요. 네, 유로화 가치 더 변동될 수 있으니 여기에 대비한 환해지 전략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이 프랑스 사례는 대중의 요구, 즉 포퓰리즘과 냉정한 재정 현실 사이에 아주 첨예한 충돌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퓰리즘과 재정 현실의 충돌. 네, 극자된 극우든 표를 얻으려면 일단 재정 지출 늘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적인 과제와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결국 정치 리더십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경제 현실을 제대로 보고 단기적인 인기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를 위해서 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프랑스가 마주한 재정 위기의 현주소부터 그 뿌리 깊은 원인들, 그리고 프랑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장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 그리고 부족한 세수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위에 이걸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교착 상태가 겹치면서 위기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자칫 유로존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프랑스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사실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잖아요. 고령화는 심해지고 성장은 잘 안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 수준은 계속 높아지는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특히 우리 사회처럼 정치적인 이념 대립이나 세대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은 좀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구조개혁, 이걸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프랑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 각자의 사회와 경제를 한번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런 깊은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드렸기를 기대합니다.